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서훈 전 실장 등 또 다른 윗선 소환 전에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 이후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이 전재수 의원의 전화와 문자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 식구 잡아먹는 갈치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고 나흘째에도 다음 메일이 작동하지 않는 등 카카오 서비스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와 입주사인 카카오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탄 4명이 실종됐습니다. 조업구역 선점을 위해 사고 해역에 정박해 있다 전복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 마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에 다가섰습니다. 연말엔 8%대가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윗선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원의 몫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국민적 의혹 사건들의 실체를 향한 첫 수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입은 더 거칠어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 수사와 맞물려 전국은 이미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 감청 첩보 60건을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에는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 씨의 자진월북으로 단정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에 있던 슬리퍼를 이 씨 것으로 단정하고 이 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등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월북 동기를 발표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불협제 의제한 채 북한 민간 선박이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검찰이 당시 주요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지난 6월 유족 측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연이틀 소환한 뒤에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른바 급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고 전격적인 영장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 김도영 기자가 그 배경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13일과 14일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조사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 것도 법원이 구속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았다며 전격적인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은 또 다른 윗선인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나아가 당시 최종 의사 결정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서면 조사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 동력을 이룰 수 있어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늘 재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유죄를 가를 핵심적인 변수는 허위 사실 공표에 얼마나 고의성이 있었고 적극적이었는지가 될 전망인데 검찰이 관련해서 10,000쪽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이번 재판의 핵심 변수들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라며 기소했습니다.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있으시죠? 부인하는 입장이죠. 공선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 재판에선 이 대표 발언이 질문에 대한 소극적 발언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 발언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 전 TV토론에서 형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적극 공표한 게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와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0,000쪽, 20건 분량의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내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진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 가운데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법사위 국감이었습니다. 전 정부와 야권 관련 수사를 많이 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어떤 주장들이 오갔고 검찰은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송훈 기자가 그 주요 장면들을 추려서 보도하겠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공소장이 억지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고 당연히 공소 유지의 책무를 지고 그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거짓말 의혹에 대해선 9박 10일간 호주 출장을 다녀온 사진과 영상 등이 공개됐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 상향 과정에서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점도 공문을 통해 드러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겨냥했지만 친정권 검사가 있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많이 상처를 입고 망가진 것처럼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송 지검장은 법대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에선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송 지검장은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2월에 고발이 됐는데 지금 1년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별 수사 진전이 없고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필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정치적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끝이 어떨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오늘 재판이 시작된 선거법 사건만 해도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국감장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먼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재판은 1년 이내 3심까지 끝내도록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전에는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우선 당 재정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민주당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예. 얼마 전 국감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이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반환 요건에 해당되면 그 후보자한테 받아내는 게 아니고 네. 해당 정당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지난 6월 말 현재 민주당의 자산은 총 442억 원입니다. 자, 442억 원밖에 없는데 전체 자산을 따져서 434억 원을 만약에 국가에 물어줘야 된다면 뭐 이건 사실상 재정적으로는 파산이 될 수도 있겠군요. 1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이 선거사법은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즈음이면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여야의 인재 영입에도 속도가 붙는 시점입니다. 이 무죄가 나온다면 별 영향이 없겠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온다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지키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도부 대다수가 친명계이고 이 대표를 비판하면 집중포화를 맞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친문계 의원이나 수도권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총선 걱정 때문인 건데요.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가려지고 그로 인해서 총선 때 수도권에서 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이 335 모이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걱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저는 물론 화면으로 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대표 표정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긴장하는 표정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공 기자 직접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아껴왔는데요. 오늘 SNS에 이 대표가 올린 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지지층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없던 증언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사당국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대표는 없던 증거가 조작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수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긴 하겠군요. 예, 권원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서 적어도 3개의 사업권을 따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산 개발, 리조트 건설 그리고 전력 공급을 위한 특수장비 공급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쌍방울의 돈이 북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더 큰 의문은 쌍방울이 과연 뭘 믿고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조성사업.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검찰은 2019년 5월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원산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협약서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단체인 민경련과 체결한 것으로 원산 갈마지구와 삼지연 스키장 등을 연계해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쌍방울 계열사 광림을 통해 북한 전력 공급 인프라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공급하고 히토류 매장지인 단천 특구 개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가져가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이 북한과 적어도 3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이 사업권 대가로 북한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사업권을 따낸 시점과 직원을 동원해 중국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이 겹치는 점에 주목하고 빼돌린 외화 종착지가 북한일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사업권이 더 많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제 전국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전방위로 위기에 몰리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부산 출신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이 대표의 주식 거래 사실을 비판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이 줄을 잇고 있고 같은 당의 동료 의원에게는 제 식구를 먹고 자라는 갈치와 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SNS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한 일상을 올린 글에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탈당하라는 식의 원색적 비난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상에는 난파선에선 지가 먼저 빠져나온다더니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방산 주식을 사고도 국회 국방위를 일지망한 이 대표가 좀 실망스럽다고 한 게 발단인데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들이 당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전 의원의 전화번호와 의원실 연락처를 공유했고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의원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전 의원을 가족을 잡아먹는 갈치에 빗대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또 아주 높은 분인데 그걸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대목이 매우 아쉬운 거죠. 민주당 한 의원은 전 의원이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 과도한 공격을 받는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 존엄이라고 표현한 걸 야권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까지 이 감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발단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낸 걸 강조하면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은 겁니다.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늘 오전 국감에서도 기 의원이 조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아니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건 NLL 아닙니까? 여기에 박범계 의원까지 끼어들면서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오전 한때 감사가 파행됐습니다. 그럼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왜 자꾸 끼어드세요?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 의원과 설전을 벌인 조 의원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이 됐던 카카오 서비스가 나흘째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3개 주요 서비스 가운데 10개는 복구됐습니다만 유료 백업 서비스인 톡스랍과 다운메일은 아직도 먹통입니다. 카카오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떠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월 990원을 내고 톡서랍을 쓰고 있는 직장인 A씨. 돈까지 지불하며 믿고 맡겼던 자료를 나흘째 열지 못해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서비스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임에도 카카오 내에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좀 믿고 계속 돈을 내면서 쓸 요인이 있을까? 소셜미디어엔 톡서랍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이어집니다. 다음 이메일은 나흘째 접속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메일에 자료를 저장해온 고객들은 다른 메일 서비스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대체 수단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를 고려하겠다는 생각. 선물하기 등 주문 서비스들이 복구됐지만 한 차례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카카오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로 보통 들어오는 주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좀 신뢰성이 떨어져서 손님들도 카카오로 선물하기가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분통 터진 소비자들은 신뢰를 저버린 카카오가 아닌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벌써 나흘째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태의 당사자인 카카오와 SK-CNC는 전체 서버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책임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의 원인이 된 서버 전력 공급 차단. 데이터 센터를 관리한 SK-CNC는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카카오 측에 양해를 구한 뒤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카카오의 서버 상당수는 이미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서로 말이 다른 건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가 입은 피해 추산치는 약 200억 원가량. 보험업계는 SK-CNC가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가 70억 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책임 소재에 따라 SK-CNC 측이 거액의 구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별로 책임을 누가 진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따져봐야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할 거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정상화 이후 SK-CNC 측과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SK-CNC 측은 아직 배상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라며 추후 복구가 완료되고 나서 카카오 측과 논의에 임하겠다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전력 공급을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당사자들은 벌써부터 책임 공방을 벌이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메일 해킹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카카오 사태 관련 보안 조치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일부 탈북자들과 대북 전문가들에게 발송됐는데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설치하면 해당 컴퓨터의 화면이 해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오늘 오전 받은 메일입니다. 카카오 사태 관련 보안 조치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화재나 지진, 테러 등으로 작동이 멈춰도 서비스를 즉각 재개한다며 첨부 파일을 열거나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발송자도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로 돼 있는 소위 피싱 메일입니다. 첨부 파일을 설치하거나 로그인을 하면 해커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저장된 자료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지금 목통이 된 그 시기를 이제 틈타서 카카오의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누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도메인 기반으로도 북한의 해킹하고 유사성이 높게 분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악성 파일 코드 자체로도 기존의 북한의 해커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그대로 유사하게 확인이 돼서 북한은 최근 외교 전문가와 교수, 대사관 인사들을 상대로 월간 북한 동향, 논문 심사 같은 내용의 피싱 메일을 발송해왔습니다. 메일 해킹은 수시로 하죠. 어떤 데 일주일에 몇 번씩 당할 때도 있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나는 봤습니다.
국정원은 공공 분야에서만 하루 162만 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아침 겨울 코트가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죠. 내일은 더 춥습니다. 서울 4도,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시민이 패딩과 코트로 중무장했습니다. 내일은 털모자에 아예 목도리로 머리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르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강원도 대관령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했고 일부 내륙 지역에선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0월 중순 찾아온 추위에 서울에선 평년보다 열흘 일찍 첫 서리가 내렸는데 강원도 춘천에선 얼음도 얼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편의점에서는 따뜻한 호빵을 찾는 손님도 늘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이 올해 첫 붕어빵입니다. 차가운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되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항공기의 영향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모레 새벽까지 낮았던 기온은 점차 평년의 기온으로. 내일 아침도 강원도 대관령 영하 4도, 서울이 4도를 기록하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맘때 인기 어종이 갈치인데 조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전복된 어선은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해역에 미리 도착해서 대기했고 기상이 악화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강풍과 높은 파도를 헤치면서 뒤집힌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km 해상에서 29톤짜리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갈치 어장에서 닻을 내리고 조업을 기다리던 중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이 사는데 이 배가 이제 운반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앵커 내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상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사가 좀 끝나고 좀. 전복된 갈치 어선에는 50대 한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선원 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하고 해군과 민간어선 등 총 40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데다 기상마저 좋지 않아 선실 내부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해경은 조명탄을 이용해 실종된 선원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첫 주민설명회가 오늘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소각장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려 한 자리였는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 주민들이 회의장 안을 가득 채우고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연신 백지화를 외치며 소각장 추가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주민들과 시 관계자가 대치하며 고성과 몸싸움도 오갔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상암동 소각장 설명회는 시작도 못하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750톤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0톤의 신규 소각장이 저희한테 또 생긴다는 말에 저희는 정말 너무나 분노를. 지난 8월 서울시는 상암동 부지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주민들은 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주민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 헌법에 보장된 그 부분도 분명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 시설에 관해서 정말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가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의 소통 계획에도 당장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 받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혹시나 해서 받게 되는데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기계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전화번호 조작기도 대거 압수했습니다. 이 조작기를 갖은 곳에 숨겨놔서 찾아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구석에 놓인 여행 가방. 걸려. 막 잡으라. 열어보니 정체 모를 통신 장비가 담겨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 물탱크 옆에도 비슷한 물건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하얀색이. 경찰이 찾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입니다. 국제전화나 인터넷 발신을 의미하는 070 시작번호로 연락이 오면 안 받는 사람이 많아지자 앞번호를 휴대전화인 것처럼 010으로 조작해주는 기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중계기를 가정용 세탁기와 계집, 화장실, 차량 트렁크 등에 숨겨놓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이동형 중계기까지 만들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휴대폰을 원격 등록하는 거야. 경찰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2달 동안 조작 중계기 9,600여 대를 찾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좀 쫓아올 수 없는 그 실내에서 실외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차량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최근 무주와 포항에서 보일러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죠. 이맘때 캠핑 가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난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15분이면 치사량에 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인용 캠핑 텐트 안에서 난방용 가스 난로에 불을 붙이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도 함께 설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3시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 수치의 120배인 6,000pp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1, 2분 만에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를 보이다 15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색이나 냄새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돼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1시간 정도 실험을 했을 때 포항 가스 중독 사고 때보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1시간이 경과되면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사망할 수 있는 1600ppm까지 도달했으며 이 농도는 보통 성인 사람이 2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저산소증에 빠져 정신을 잃고 호흡곤란까지 겪게 됩니다. 이 자기가 중독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 이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 반드시 환기를 해주면서 가스난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효율적인 복지를 목표로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을 통합해서 준비 기간만 3년이 소요됐지만 한 달 넘게 먹통입니다. 각종 복지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수급자들 아우성이 커지는데 정부는 이달한 정상화를 공언합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다음 달 말 정상화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LG CNS가 지난 5일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14개 사업 중 장애인 복지, 보육, 임대주택 입주 계획 등 절반이 정상화가 안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은 정상화 완료 예정 시점이 다음 달 30일로 적혀 있습니다. 당초 복지부와 업체 측은 10월까지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공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IT 선진국이 맞느냐는 한탄이 나옵니다. IT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지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오류 시정 현황 확인이 늦어져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가 지연되는가 하면은 장애인 등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말단 복지 업무 처리 방식은 최소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애인 자립센터는 서비스 수혜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성여부가 판명이 안 돼서 수기로 작성해서 2주 후에 뜨는 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쪽방촌 주민들은 혹여 복지급여가 늦어질까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세민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LH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를 못해 입주 당첨자 발표를 미뤄야 했습니다. 온라인에는 40일째 복지카드가 발급 안 돼 생활이 막막하다는 수급자의 절박한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6일 개통 후 한 달간 쏟아진 항의만 10만 2천 건에 달합니다. 43일째 먹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분사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면서 갑자기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은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가 어제 일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정리해고 공고입니다. 다음 달 30일 사업을 접겠다는 건데 정리해고 대상자만 일반직과 기능직 370여 명에 달합니다. 공장 직원들은 게시판에 붙은 공문을 보고서야 해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고 없이 직원들한테 해고 통지를 날리기 이전에 공개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논의 과정도 없고 속된 말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회사 측은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별안간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 직원은 직원들은 오늘도 출근해 거래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고를 파악하고 우리를 해고한 경영진에게 결제를 올리고 있다며 직원 해고가 1순위 해결 방법이어야만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푸르밀의 갑작스런 사업 철회 소식에 자체 브랜드 계약을 맺은 마트와 편의점도 다른 협력사를 찾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철회 관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해고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지켰는지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며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해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낸 데 이어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넘게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여행업계는 휴업으로 버티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했었죠. 이 와중에 한국관광공사는 수백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홍보에도 수백억을 썼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주요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봄이 내려온다. 편당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으긴 했지만 이 영상을 유튜브와 틱톡에 홍보하는 데 무려 46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영상 제작비의 7배 금액을 홍보비로 쓴 겁니다. 해외 홍보비는 연간 예산의 20% 수준을 차지하는데 관광공사는 2020년과 2021년 해외 광고 집행과 홍보 간행물 제작으로 600억 원을 썼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시 해외 여행객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90%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해외 여행객 유입 효과는 경영평가에서 빠진 데다 디지털 혁신 노력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 직원들은 2년간 사장 1억 원 등 총 24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참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후한무치한 그런 행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광공사 직원들이 수백억 성과급을 챙긴 기간, 여행업계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70% 가까이 줄었고 여행 등록업체는 2만여 곳 중 1,000곳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성과급은 기재부 평가에 따른 것이며 해외 홍보비 집행은 잠재적 관광 수요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국은행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7% 천장을 돌파해 영끌족들의 타격은 더 커졌고 대출 실수요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권 대출에 실패한 직장인 이모 씨. 결국 불법 사금융에 기댔지만 잇따른 금리 인상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급은 적고 기준금리 높아지고 신용대출이더라 약간 좀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80%죠. 그죠, 이자가? 고정금리형에 이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연 7%를 돌파하면서 최대한의 대출로 투자에 나섰던 영끌족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 달 새 0.44%포인트 뛰면서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3.4%까지 오른 겁니다. 그마저도 한국은행의 지난주 빅스텝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데이비 스텝까지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반영이 되면은 코픽스 금리가 8% 정도는 넘어설 가능성도.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다음 달 또 빅스텝을 밟고 그 영향이 반영될 경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금융권이 손실 최소화에 나서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입지는 사라지고 있고 마지막 제도권인 대부업계마저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담보대출 위주로 노선을 튼 상황.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에 또다시 나설 경우 이에 따른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고신용자들마저 이금융권으로 떠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아파트 미분양의 공포는 이제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양주가 2년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500만 원만 내면 계약을 해준다거나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내건 홍보물이 눈에 띕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에서 20%를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아파트는 계약 시 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주 후에 내도록 했습니다. 분양 흥행에 실패한 파주의 한 오피스텔은 분양가를 최대 2억 원 낮췄습니다. 미분양 해가지고 다시 가격 인하해서 사고 있어요.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입주 후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건 단지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2천 가구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관리 지역도 15곳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안성과 양주 등 수도권 지역 2곳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두 곳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는데도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래 절벽이 있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수도권뿐이 아니라 지방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 거래와 분양 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곳곳을 폭격했는데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6개월 된 임신부까지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다고 비난하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연기로 덮인 건물 틈에서 구조대원들이 잔해 더미를 파헤칩니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자폭 드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만 28대의 드론이 날아들어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엔 6개월 된 임신부와 그 남편도 포함됐습니다. Я мати, що мене може переповнювати? Лють мене може переповнювати, більше нічого. Лють і просто ненависть до двоногих істот.
오늘도 에너지 시설이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이란산 자폭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자폭 드론을 판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미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러시아에 파괴적인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며 추가 제재도 시사했습니다. Make it harder for Iran to sell these weapons to Russia. 러시아 남부에선 훈련 중이던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가 9층 아파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부 소행을 의심하며 조사를 명령했지만 외신들은 전투기 자체 고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세계 3대 폭포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가 폐쇄됐습니다. 최근 남미를 덮친 폭우로 폭포의 유량이 10배나 불었는데 이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에 이르는 거대한 이구아수 폭포.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물줄기로 이루어져 장관을 연출하는데 나이아가라, 빅토리아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불립니다. 특히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꼭대기 전망대가 최고 명소인데 계속된 폭우로 절경은 재난 영화 같은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보행로까지 덮칠 정도로 폭포 유량이 평소보다 10배 불었고 결국 사진을 찍으려던 남성이 발을 헛디뎌 실종됐습니다. Esse é um retrato desse Dia das Crianças nas cataratas. Essa cheia ocorre após o Paraná. 폭포 밑을 오가는 보트 투어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남미의 봄철인 10월에 이렇게 폭포 유량이 크게 불어날 정도의 폭우는 이례적입니다. 이구아수강 상류인 브라질 24개 지역도 홍수로 이재민 1,200여 명이 발생했고 베네수엘라 중부 산악 도시에도 폭우로 1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Y eso ha ocasionado de que todo la tierra ceda, deslice. 이미 폭포 보행로는 폐쇄됐지만 하류에 있는 강수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당국은 추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베어스 킹으로 돌아온 이승엽 감독이 두산 유니폼을 입고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도자 경험이 없다는 걱정 어린 시선에는 이 자신감 넘치는 각오를 전했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숫자 7이 좋아 77번 배번을 결정한 이승엽 감독이 두산 유니폼을 입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제가 항상 파란 유니폼을 입다가 이렇게 네이비 컬러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산의 이승엽 감독 발탁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일 통산 626개의 홈런을 날린 국민 타자지만 은퇴 후 코치 등 지도자 경험은 전무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승엽 감독은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감독 이승엽을 준비해왔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팬들에겐 동네 아저씨 같은 편안한 감독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지만 그라운드에서만큼은 다소 엄격한 지도자가 되려 합니다. 집중을 하지 않고 뭔가 나태한 플레이나 태만한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관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적이 된 삼성. 오늘 취임한 동갑내기 친구 박진만 삼성 감독과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젊은 감독들이 좀 중심이 돼서 사실 조금 떨어진 프로야구 팬들의 발길을 조금이라도 더 불러드렸으면 좋겠네요. 3년 안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겠다는 각오를 전한 이승엽 감독. 국민 타자의 야구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비틀스의 리더였던 폴 맥카트니가 10여 년 전 말했습니다. 징병제가 몇 년 더 지속됐더라면 비틀스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의 징병제는 1960년에 폐지됐습니다. 마침 비틀스가 결성되던 해여서 병역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었죠. We may never book another date or sell another record again.
데뷔 2년밖에 안 된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군생활 2년의 공백은 무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와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 부대 배속을 거절했습니다. 똑같이 훈련받고 서독의 미군 기지에서 복무했죠. 당시 육군 문서는 엘비스를 우러러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를 본뜰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제대 후 엘비스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야한 몸놀림에 질색하던 기성세대도 그를 건실한 애국 청년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노래가 명곡 그는 가야 하리입니다. 짐 리버스가 불렀던 원곡은 공방이라도 벌이듯 그는 머물러야 하리와 나는 떠나지 않으리라는 답가를 낳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영남이 가야만 하리, 김세환이 돌아오라 내게로 라는 제목으로 불러서 본의 아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콘서트를 언제 하게 될까. BTS가 부산에서 했던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맏형 지인부터 입영 연기를 취소한 뒤에 차례대로 입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7명 모두가 활동을 재개하는 시기를 3년 뒤로 잡은 것은 30살까지 연기하지 않고 되도록 빨리 입대하겠다는 뜻입니다. BTS가 이미 병역 이행을 약속해온 대로 뜨거웠던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절정에서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당당하게 결정짓는 젊음이 눈부십니다. 하지만 이걸로 논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왜 대중예술은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느냐는 질문은 이 제도가 시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과도 통합니다. 50년 전 특례를 시작할 때 남아돌던 병역 자원은 이제 절반 가깝게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확대되면서 징병제 국가 중에 우리처럼 큰 폭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BTS는 병역 특례를 이대로 더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BT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부산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 BTS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0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당당한 젊음, 눈부시다 였습니다. 북한산에는 오늘에서야 첫 단풍이 시작됐는데요. 날씨는 거의 초겨울처럼 춥습니다.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는데요. 때이른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서울은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구는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보통 이맘때보다 낮겠는데요. 서울이 17도, 청주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도도 4m까지 거세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